북한의 군사분계선 인근에는 160여 개의 경계초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한국의 3배나 되는 수치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가 남한 경계가 아닌 급증하는 탈북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북한은 최전방에서 반란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죽는 것은 물론 동상으로 인해 손과 발이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DMZ를 건너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우라고 합니다. 한때 DMZ 인근의 평강 제5군단에서 복무를 했었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으로 남한을 감시했던 날이 말이죠. 실수라도 했다간 정치범 수용소행이라는 걸 잘 알았기에 저는 숨소리도 내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고지대에 올랐죠. 망원경으로 남쪽을 살피는데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배워온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과는 다른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등불들, 건물마다 환하게 비치는 창문들까지 저도 모르게 망원경을 내렸다가 다시 눈에 갖다 댔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였죠. 그 순간 얼마 전 저희 부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등병 하나가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시체에 뼈만 남아있었거든요. 게다가 동상으로 동료가 발가락 3개를 자른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달랐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니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훈련 속에서도 그 반짝이는 빛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일주일 뒤 부대에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지휘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평소보다 2배나 많이 나와 있었죠. 어젯밤 7군단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모든 병사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북한군에서 반란이라니.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굶주린 병사들이 감히 우리의 위대한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지휘관은 이를 갈며 외쳤어요. 하지만 모두 진압되었고 반역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배신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부르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강당에 모여 반란군 처벌 영상을 봐야 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돌리기라도 하면 곧바로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쳤죠. 영상이 시작되자 강당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태형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간 등짝, 고문으로 부러진 손가락들, 참혹한 비명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박승훈이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승훈이는 제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앞줄의 한 병사는 기절했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제에 대항하는 자들의 최후다. 지휘관의 외침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잘 봐라. 이게 바로 너희들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날 이후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16시간이던 훈련이 18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잠을 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누구도 불평할 수 없었죠. 지휘관들의 감시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너희들 중에도 배신자가 있을지 모른다. 매일 아침 지휘관은 이렇게 외치며 우리를 협박했어요. 사소한 실수에도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군화 광이 조금만 덜 나도 체력 단련 2시간, 거수경례가 조금만 늦어도 밤새 총 들고 서 있기. 특히 식사 시간의 감시가 더욱 삼엄해졌어요. 썩은 옥수수 몇 줌뿐인 배급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했죠. 승훈이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헬쑥해져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던데 월급을 보내지 못해 약을 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승훈이가 식당 창고에서 옥수수를 몰래 가져가다 발각됐어요. 불과 한 움큼의 옥수수알. 하지만 지휘관의 분노는 끔찍했습니다. 지휘관은 승훈이를 마구 구타했어요. 감히 인민군의 식량을 훔치다니. 이건 조국에 대한 배신이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훈이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멈춰달라고.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지휘관의 군화가 승훈이의 갈비뼈를 부러뜨렸어요. 다른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승훈이는 의무실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치료는커녕 찬물에 처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승훈이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승훈이의 시체는 며칠간 연병장 한켠에 전시된 것이었습니다. 경고용이라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한 움큼의 옥수수 때문에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려다가 23의 젊은 생명이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밤마다 승훈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왜 승훈이가 죽어야 했지? 배고픔에 옥수수 몇 알을 훔쳤을 뿐인데. 이 물음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이 체제는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만 여긴다.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는 살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리라고. 그게 승훈이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추모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초 근무를 서며 바라본 남쪽의 불빛과 승훈이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제게 답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죽어가며 살 수 없다. 저 철조망 너머로 가야 한다.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탈북.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신중하게 동료를 선택해야 했죠. 한동안 고민하다가 두 사람을 떠올렸어요. 동기인 한도영과 후임 김태훈. 도영이는 승훈이의 죽음 이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태훈이는 후임이지만 뛰어난 관찰력과 침착성을 가진 친구였어요. 먼저 도영이를 찾아갔습니다. 야간 순찰 시간 깊은 숲속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도영아, 난 더는 못 견디겠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정말 지옥 같지 않나? 도영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밤마다 생각했어. 승훈이가 죽은 후로. 도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진우야, 넌 방법을 알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을 거야. 다음은 태훈이었어요. 그를 설득하는 건 더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후임이다 보니 우리를 밀고 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전 이미 오래전부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태훈이의 대답이었죠. 우리는 매일 밤 몰래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영이가 군단 본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초소들의 위치와 근무 체계를 상세히 알고 있었고, 태훈이는 이전에 통신병으로 일하며 무전 체계를 파악하고 있었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초소 통과였어요. 평강 부대에서 DMZ까지 가는 길에는 5개의 경비 초소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초소마다 철저한 검문이 이루어졌죠. 도영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작전 명령서를 위조하면 어떨까? 내가 본부에서 근무할 때 본 적이 있거든. 작전 명령서 위조는 태훈이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간 야간 근무 시간에 몰래 문서들을 모았어요. 도장 모양부터 용지의 질감까지 하나하나 완벽하게 재현해냈죠. 이거라면 초소는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태훈이의 말에 우리는 희망을 보았어요. DMZ 통과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지뢰밭을 건너야 했으니까요. 그때 도영이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작년에 내가 군단 본부 통신실에서 근무할 때였어. 장교들이 훈련 계획을 세우느라 지뢰 지도를 펼쳐두고 있었지. 경계 근무서는 척하면서 며칠 동안 그 지도를 유심히 봤어. 도영이의 말에 따르면 DMZ에는 2개의 주요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넓지만 지뢰가 듬성듬성 있어. 그런데 두 번째 구역이 진짜 위험해. 빽빽하게 매설되어 있거든. 하지만 다행히도 그 사이에 훈련용 통로가 하나 있어. 그가 종이에 그린 약도를 보며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철조망을 자르기 위한 도구도 필요했어요. 태훈이가 공병대대 친구를 통해 철조망 절단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위험한 부탁이었지만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이걸로 철조망은 문제없을 거예요. 태훈이가 들고 온 절단기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민간인 복장도 준비했습니다. 도영이의 누나가 보낸 옷가지들을 조금씩 모았죠. 군복을 입고 있으면 남측에서도 우리를 적으로 볼 테니까요.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덜 위험할 거야. 도영이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출 일정을 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날씨, 근무 시간, 달빛, 모든 걸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음력 금음날로 정했습니다. 달빛이 없는 밤이니 발각될 위험이 적었죠. 게다가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는 교대의 시간이라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우리는 매일 밤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도영이는 각 초소의 근무 체계를, 태훈이는 무전 통신망을, 저는 탈출 경로를 외웠죠.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어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탈출하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컴컴한 창고 안에서 작은 손전등 하나를 켜놓고 계획을 최종 점검했어요. 초소 통과는 내가 책임진다. 도영이가 말했습니다. 통신은 제가 맡겠습니다. 태훈이도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죠. 실패하면 죽는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그 불빛이 있는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승훈이의 죽음을 떠올리며 우리는 내일이면 자유를 향해 달릴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창고를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많아 달빛 하나 보이지 않았죠. 내일도 이런 날씨였으면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밤, 이제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겁니다. 취침 시간, 침상에 누우며 승훈이를 떠올렸어요. 승훈아, 우리가 너의 목까지 자유를 찾아갈게. 눈을 감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실패하면 맞이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이제 주저할 순 없었어요. 우리의 선택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새벽 4시, 눈을 떴을 때 이미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승훈이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아침 점호가 끝나고 우리는 평소처럼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저녁까지는 절대 수상한 행동을 보여서 안 됐어요. 오후 6시, 도영이가 먼저 작전 명령서를 들고 초소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태훈이는 30분 간격으로 그를 따르기로 했죠. 곧 어둠이 내리겠지만 아직은 희미한 햇살이 남아 있었어요. 작전 명령서를 품에 안은 채 저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일반 순찰 임무입니다. 첫 번째 초소에서 도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도 없었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위조된 작전 명령서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어요. 두 번째 초소도 순조로웠습니다. 오히려 경비병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수고하십시오, 동무들.
야간 순찰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초소에선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야간 순찰이 오늘 예정이 없는데요? 경비병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태훈이가 재빨리 대응했죠. 갑작스러운 상부 지시입니다. 여기 작전명령서에 다 적혀있지 않습니까?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경비병이 작전명령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죠. 네 번째 초소의 경비병은 다른 이들과 달랐어요. 작전명령서를 보자마자 의심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상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전화기를 들자 우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도영이가 재빨리 무전기를 꺼냈어요. 태훈이의 특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여기는 군단본부. 네 번째 초소 응답하라. 태훈이가 완벽하게 상부 통신을 가로챘습니다. 작전명령 확인됐다. 즉시 통과시켜라. 경비병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과하십시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지막 초소는 의외로 쉽게 통과했습니다. 야간 교대의 시간과 맞물려 경비병들의 주의가 분산된 덕분이었죠. 드디어 DMZ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 우리는 도영이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어요. 지뢰밭을 통과하는 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과 맞닿아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철조망 앞에서 태훈이가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쇳소리가 울릴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절단기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살금살금 철조망을 자르는 동안 저는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군견에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도영이가 손짓으로 기다리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군견 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우리는 재빨리 움직였죠. 두 번째 철조망, 세 번째 철조망. 마지막 남측 철조망 앞에 섰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철조망을 자르는 순간 갑자기 조명탄이 하늘을 밝혔어요. 북측에서 발사한 경계 조명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땅바닥에 엎드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명탄이 떨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철조망을 통과했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측 초병들이 우리를 적으로 오인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귀순자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순간 남측 초병들의 강한 조명이 우리를 비췄어요. 움직이지 마시오. 손을 머리 위로. 우리는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남측 군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진정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남측 군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도영이와 태훈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승훈아, 보고 있니?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리는 자유의 땅을 밟았어.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군용 차량이 남측 부대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부대 전체가 환하게 밝혀져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차에서 내리자 깔끔한 제복을 입은 남한 군인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중위로 보이는 군인이 공손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의 군복은 우리가 입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깔끔했고 부츠는 반들반들 광이 났죠. 군기가 빡빡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군인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넓은 복도는 따뜻했고 벽에는 군인들의 밝은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늘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훈련 사진이나 장군님 사진뿐이었는데 잠시 이쪽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안내받은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에어컨이라는 것까지 달려 있더군요. 우리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얼마 후 한 병사가 물과 간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드세요. 그가 건넨 과자와 음료수를 보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간부급 장교들도 이런 간식은 꿈도 못 꿀 텐데. 새벽이 되자 우리는 국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맞이한 조사실은 제가 알던 조사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밝고 깨끗한 사무실 같았죠. 책상과 의자도 편안했고 물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조사관 김민수입니다. 처음 만난 조사관의 인사에 저는 몸을 움츠렸어요. 북한에서 조사란 곳 고문과 폭력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여기서는 그 누구도 귀하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도영이와 태훈이도 울고 있었죠. 북한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폭력과 고문이 이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조사관이 건넨 도시락을 보고 우리는 또 한 번 울었어요. 반들반들한 흰쌀밥과 5가지나 되는 반찬들. 북한에서는 장군님 생일날 받는 특별 배급도 이만큼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사관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옥수수 몇 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승훈이가 떠올라서 이런 도시락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고성도, 폭력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했죠.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쉬었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사관은 우리를 임시 숙소로 안내했어요. 깨끗한 침대와 이불, 화장실이 있는 개인 공간이었죠.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이야기 나눠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감시도, 감청도, 강요도 없는 공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어요. DMZ에서 봤던 그 불빛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자유와 풍요의 상징이었던 그 빛 속에 제가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걸까요? 옆방의 도영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 그날 밤 포근한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북한의 어둡고 차가운 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밝은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워서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남한 군인들의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 따뜻하게 대해주는 조사관들, 깨끗하고 편안한 시설들. 모든 것이 북한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TV를 켜보았어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100개가 넘는 채널에서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뉴스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자유롭게 나온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게 다 실제 상황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조사관은 웃으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건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더 놀라실 거예요. 처음 본 인터넷 화면에서 전 세계의 뉴스와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금지된 정보를 본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용소에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원하는 걸 마음껏 검색해보세요. 조사관의 말에 한동안 키보드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클릭해보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승훈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곳을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승훈이의 목까지 이 자유로운 곳에서 힘차게 살아가리라는 다짐이 함께였으니까요. 한 달간의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으로 이송되던 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영이와 태훈이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하나원은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이라고 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환영합니다. 현수막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곳에 오기까지 그 험난했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교육 일정표를 받아들고 놀랐습니다. 남한 사회 이해, 민주주의와 인권, 자본주의 경제, 컴퓨터 활용, 모든 게 새로웠어요. 우리가 이걸 다 배울 수 있을까? 태훈이가 걱정스레 물었죠. 하지만 걱정과 달리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정착 교육 시간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하나원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도와주시는 걸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업 후에 여쭤보았더니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진우 씨는 탈북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 다른 분들을 도와준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그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꿈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회복지도, 심리학도, 정착 지원 제도도 모든 게 새로웠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아픔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여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 내년에 꼭 데려오고 싶어요. 그 말에 모두가 눈물을 훔쳤죠. 우리가 먼저 잘 정착해서 길을 만들어야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잘 살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컴퓨터 수업에서는 인터넷으로 탈북민 지원 정책과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처럼 철조망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이제는 그저 안타까워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길을 닦아야 했죠. 나는 정착 지원가가 되어서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도서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며 다짐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미 저는 불가능을 이겨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철조망을 넘어올 때처럼요. 하나원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주말에는 시내로 적응 훈련을 나갔어요. 처음 지하철을 타고 백화점에 가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모든 순간이 신기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정말 이런 날을 보게 될 줄 알았어?
도영이가 감격에 겨워 물었죠. 그래요? 이게 바로 자유구나. 가슴 깊이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착 지원 기관에서 오신 분들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더 나은 정착 지원을 위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날 내가 철조망을 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으며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철조망 너머에서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에게도 이 자유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수료식을 했어요. 3개월이란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수료증을 받으며 결심했죠. 이제는 제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새로 오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나원 원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울었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탈북민들과 포옹하며 서로를 격려했죠.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였으니까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퇴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그날 밤 DMZ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찬란해 보였어요. 승훈아, 나 이제 진짜 시작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정착 지원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 쉽지 않은 길이 되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 밤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원에서 새로운 탈북민들을 맞이하는 정착 지원가가 되어 그들의 첫 발걸음을 돕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승훈이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철조망 너머에서 온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